자, 그럼 데일리 힌트 우리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또 회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이 짧아진 것에 대한 고충 여러 가지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별로 고민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고민 많이 하시던데 진지하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내용을 좀 과거에는 좀 여유 있게 더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터치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상 3개 정도만 가다 보니까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댓글도 그렇고 신의 자료실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뭐 월천 주고라도 시간을 그대로 돌려라 뭐 이런 댓글도 계신데 뭐 중요한 게 월천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이제 줄어든 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구독자분들께서 또 시간이 줄어든 거에서 많은 피드백을 주고 계신데 저희가 그 의견 다 경청하고 있고요. 의견들 주시면 또 그걸 저희가 모아서 또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많은 의견 또 나눠주시면 저희가 듣고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4.6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 출발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까지 출발을 했고 기관들은 선물 매수 출발하면서 그나마 방어를 좀 했습니다. 미국의 9월 FMC를 앞두고 개장 초반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9시 45분경 코스피 하락 전환을 했고 코스닥도 2차전지 양극재 부진 속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5G 통신 장비주가 급등 속에 뭐 정유나 자동차, 손해보험, 원전, 우주항공, 건설기계 등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 특별한 대외 변수가 부재한 가운데 FMC와 유가 상승 관련된 변동성 회피 심리가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선물 순매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도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은 다소 하방 쪽에 좀 베팅이 늘어난 부분이 좀 보였다 볼 수 있겠고 시장은 방어주 중심으로 상승했고요. 주가지수 흐름이 둔화되면서 원전과 위성통신 등 정부 정책 관련된 업종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한 쪽으로 베팅을 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이치방크의 마이크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속에 반도체주 초반은 반등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주 종목별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올라왔고요. 그런데 장 중반 넘어가면서 종목별 매물도 뭐 반도체 쪽도 좀 증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부 소부장도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접어들었고 이 테슬라 하락은 2차전지 관련주 매물 요인으로도 이야기되는데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포스코 DX 등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그리고 시가총액이 꽤 상대적으로 큰 종목들 변동성 때문에 지수가 좀 흔들렸고 장기 소외주인 통신 장비주가 큰 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순매도 강화가 됐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장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200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 현물 전환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약 2560선 언저리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기계와 금융, 전기전자, 운수장비 매수했고요. 화학, 철강 서비스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일부 제약을 매수했고 선물은 최근 4일 연속 1만 계약 이상 매수 매도를 외국인들이 반복하면서 상당히 좀 투기적인 선물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전기전자 집중 매도가 나왔고 화학, 금융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통신 장비와 화학 등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19원까지 하락했지만 장중 위안화 약세 속에 1320원 초반 수준으로 하락폭이 축소됐고요. 업종별로는 기계가 강세였는데 역시 웨스팅하우스 소송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한신기계나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원전 관료주가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 됐는데 소를 제기할 그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요. 배당 매력 부각의 보험 상승세가 재개됐고 업종 내에 매각 절차 돌입한 롯데손해보험은 장중 27%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이 가장 부진했는데 뒤에서 화학도 약세 기록했고요. 외국인 순매도 집중된 철강 금속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자금 동반 유출되면서 하락세였는데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하락폭이 낙폭이 컸고 업종별로는 통신장비 강세 보이면서 에이스테크 그리고 KMW가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오락문화 보합권 유지하는 가운데 엔터 4사 중에 YG엔터, 하이브, JYP엔터가 상승세를 보였고 SM은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디지털 컨텐츠, 음식료, 담배 업종은 각각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섹터로
오늘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시장 지켜봤지만 오늘 시장에서 아마 가장 좀 돋보였던 게 정말 오래 소외받았던 5G 쪽에서 5G. KMW 같은 대장주들이 상한가로 끝났거든요. 근데 저도 시장 바라볼 때 수급 보거나 기술적 지표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데 오늘 단순히 상한가 간 게 아니라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하면서 튀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 맞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네, 뭐 5G 관련 뭐 KMW는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또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뭐 애증의 종목이고 뭐 소위 말하면 양치기 소년과 같은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좋아진다고 이야기 나왔던 게 1년이 넘었고 근데 주가들은 몇몇 종목들 빼고 나면 사실은 주가들이 꽤 못 오르고 계속 개자리 걸음을 했고요. 뭐 하락폭으로 본다면 뭐 아주 극악하게 빠졌죠. 뭐 거기에서 많이 지쳤을 것 같고 좋다고 이야기되면서도 못 가니까 계속적으로 양치기 소년처럼 리포트가 나와도 믿지 못하는 뭐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거래량만 놓고 본다면 KMW가 최근에 일주일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엄청나게 거래가 터졌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기억하는 게 한 88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하루에 10만 주 거래가 거의 안 되던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오늘 880만 주 터지면서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웬만한 악성 매물을 한번 다 돌아왔던 그리고 일주일 내내 좀 계속 거래가 터졌다는 모습도 일단 좀 의미가 있다 보는데요. 근데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 섹터가 됐든 아니면 뭐 중국 소비주가 됐든 기존의 주도주,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쪽이 쉬니까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고 소위 빈집으로 여겨졌던 섹터들이 이제 뭔가 모멘텀이 하나 나올 때 확 급등해버리는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뭐 일부 이제 테마주 중심으로 돌기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주가 아무튼 좀 눈에 띄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지금 5G 통신 장비주가 오늘 올랐기 때문에 좋으니까 사세요 말씀보다는 일단 올라간 모습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는 좀 본격화되는 기대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AT&T 같은 경우도 24년까지 약 10만 개의 5G 기지국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 개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서 약간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고 주가 많이 빠지고 기간 외국인 빈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약간 촉매제가 되고 있고 아까 이제 뭐 저희 장 마치고 이제 또 오늘 제 마감 시장 마치고 심층 인터뷰에서 이제 위성통신 네. 저궤도 위성통신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최근에 뭐 스타링크 이슈라든지 뭐 이런 위성통신 관련된 쪽이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와 관련된 쪽에 분위기가 약간 좀 타고 있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제 역시 통신 장비 업종이라고 하면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대부분 이제 어떤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예. 사실 최근에 보면 커버리지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섹터이고 꾸준하게 하나증권에서 커버리지가 좀 됐던 거기 때문에 리포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은 이제 연말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에 대비해서 좀 사야 될 시점으로 본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근데 이런 논조의 코멘트는 하나증권에서 꽤 오랫동안 계속 나왔었어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 계속 그랬지만 2020년에도 예, 배 그래서 간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제대로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신뢰도라 그럴까요? 뭐 애널리스트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주가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포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리포트를 좀 보면 지금 24년 정도 후반에 뭐 우리가 이제 5G도 안 되는데 6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무튼 24년 후반기에 6G 레디 장비 공급이 전망되고 있고 그다음에 트래픽 급증에 유의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G 레디 초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양상인데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재밌어요. 가장 큰 이유는 5G 투자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6G로 넘어가는 초기 투자가 벌써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GHz 대역 미만을 5G 주파수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아직도 대다수인데 5G 단독망이 아닌 LTE와 연동한 기반으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트러블이 많고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5G 도입 당시에도 8GB에 불과하던 국내 인당 트래픽이 올해 7월 기준으로서는 16GB로 거의 2배 정도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투자가 굉장히 안 됐기 때문에
5G 품질 불만족이나 뭐 품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되고 있고 LTE도 또한 속도 저하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LTE망도 같이 뭐 섞어 쓰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쓰다 보면 5G 썼다가 LTE 떴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품질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가격은 비싸죠. 현재 뭐 일반적으로 뭐 그냥 무제한 요금제 하면 8만 원대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렇게 내면서 약간 품질에 대한 이슈는 약간 우리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G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거 가입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가짜 5G였고 상암 가면 안 터지고 통신료로 다 합쳐서 한 11만 원, 12만 원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 요금 대비해서는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확실히 맞아요. 품질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그만큼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7월 기준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9년 대비 쭉쭉쭉 보시면 확실히 좀 그 트래픽 관련된 부분들을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일부 이제 5G 이제 그 모델들,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신 그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다 5G 전용으로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새로 신규 모델을 이제 만약에 내가 바꾸게 되면 어떤 모델을 하더라도 무조건 5G에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증가하는 게 맞고 또 우리 3프로 TV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브 등과 같은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동영상 실시간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트래픽이 일단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던 시절이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3G 사태를 좀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좀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2007년 국내 3G 서비스가 개시됐지만 존재감이 당시에 없었고 투자 규모도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2010년도에 국내 아이폰 3GS가 도입되고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3.5G 투자에서 2012년 LTE 투자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3.5G 장비를 LTE 레디 장비라고 불렀는데 6에 대비하는 5G 장비를 6 레디 장비라고 보면 된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최근 트래픽 증가 상황을 감안한다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6 레디 투자에 진입할 공산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일정으로 보면 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24년 말부터 차세대 5G 장비인 6 레디 장비 투자가 이루어지면 네트워크 장비 주가가 지금 이제 시작이 돼도 이상할 것은 없다는 논리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2019년 1월부터 국내 5G 장비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장비사 주가는 이미 2017년 1월부터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저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이제 논리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네. 근데 뭐 이 논리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상황이 좀 환경이 다르고 또 그때 당시에 또 통신 장비들이 올랐던 것들이 또 다른 이유가 일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100% 등가로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논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2025년 5G 어드밴스드를 거쳐서 28년 6G로 진화할 것을 보는 판단 근거를 5개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5G와 LTE 간의 서비스 질적 차별성이 낮고 통신사 서비스 매출액 성장 방안이 부재하다 등등 5개 정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전반의 순환매 양상이 뚜렷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2020년 이후에 3년 만에 나타난 변화이고 이럴 때는 대세 상승기로 진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도 충분히 단기 주가 하락에 대비한 뭐 설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 대표성이 강한 KMW도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조심스럽게 말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실제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은 솔리드나 이노와이러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는데 말씀드렸듯이 통신장비 관련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그전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리포트 때문에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저교대 위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아까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뭐 그 재정을 이렇게 예산안을 평가하면서 24년, 25년 미국 AT&T나 이런 쪽에서 버라이전도 마찬가지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목전에 와서 그런 건지 뭐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단순하게 이제 거래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꽤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뭐 내일 정도 되면 또 음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숫자가 나올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적인 이슈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도 뭐처럼 몇 년 만에 뭐 KMW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을까 캡처를 해 놓을까 진귀한 풍경이죠.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영업점에서 고객들과 소통 많이 하지만 이 5G가 정말 그 투자자의 무덤이거든요. 지금 몇 년간 정말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대장주들이 대장주긴 10분의 1 토막이 났던 업종이라서 상당히 난이도 있는 섹터인데 최근 일주일은 사실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덤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6G 레디? 결국은 6G에 준비하는 5G 장비를 의미하는 게 6G 레디잖아요. 그러니까 5G 장비인 거예요. 근데 6G 레디? 말장난이자 이거 솔직히. 이러니까 무덤이지. 혹시 뭐 김홍식 연구원이 여기 또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그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꼭 제가 꼭 여쭤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10분의 1 토막 났으면 네. 지금에서 더블 가도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이니까 그쵸. 뭐 더블도 진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찐반이에요? 어떤 게요? 이 5G 오늘 오른 거? 이렇게 뒤통수 맞고 조금 올리다가 또 떨어지고 30% 올리다 60% 떨어지고 30% 올리다 60% 떨어지고. 근데 이제 최근 보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간 거 몇 년 만에 거의 보기 힘들었던 모습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하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좋다고 한 것도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보다 주가는 더 빠져 있어요. KMW 같은 경우도. 근데 이렇게 거래가 폭증하면서 올라간 건 그래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폭증한 게 아니라 뭐 거래량을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KMW가 거래가 실렸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은 꽤 판 것 같아요. 오늘도 꽤 팔았지만 기관 수급은 최근에 꽤 그래도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 저도 숫자로서는 저도 좀 자신이 없어요. 5G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그럼 숫자가 좋아지냐 물어보신다면 저도 그건 아직은 모르겠다.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 종목은 그럴 수 있죠. 뭐 HFR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특정한 몇 개의 5G 통신 장비주들은 실적이 정말 좋은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은 올라갔는데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사실 좀 조금 아쉬운 실적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 좀 오른 듯 하다가 또 제자리로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치기 소년과 같은 업종이라고 말씀을 잠깐 비유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상당한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런 극복이 쉽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의 첨언을 하면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 많은 구독자분들이란 오랫동안 투자자의 무덤이 됐던 섹터에 변화가 있을 때 판단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본질은 펀더멘탈 섹터의 변화가 실적에 기여하는 변화인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대감만 만들었는가 아니면 실제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성장시킨 재료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실적이 변하는 재료라면 이건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차트나 주가와 무관하게 실적이 변하면 새로운 섹터의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숫자로 증명된다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반등의 중심에는 기관이 주도한 수급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펀더멘탈 변화가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회가 되면 이 5G 통신장비 애널리스트분 한번 초청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로 바로 넘어가시죠. 6G 레디 한번 기대 걸어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전기차 업체 주가 약세 등의 관련주 하락. 네, 지난밤 뭐 테슬라가 3.32% 정도 빠졌는데 골드만삭스의 실적 경고가 나왔죠. 최근에 가격, 모델별 가격 인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리비안도 루시드 그룹도 대부분 다 주가들이 빠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가 올 들어서 중국 등지에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이익 마진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고요. 올해 주당 순위 그러니까 EPS 예상치를 종전 3달러에서 2.9달러로 하향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3달러에서 2.9달러로 하향 조정이 큰 폭 아니거든요. 그 내년 EPS 전망치도 기존 4.25달러에서 4.15달러로 하향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하향 조정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증권에서도 그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FSD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삼성증권의 장중 코멘트가 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테슬라 부분은 오히려 이 모델별 가격은 빠지지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부분 FSD 관련된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을 다 메이크업 할 거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렇게 내년에 실적이 많이 빠질 거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업계에 따르면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SK온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판가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수익성 악화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내 배터리 생산업체도 리튬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 탄산 리튬 같은 경우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중단을 선언한 국가들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웬만큼 살 사람들은 이미 산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살 사람들은 가격적인 매력이 없으면 당장 급하게 살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산 거 아니냐.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이 나오면서 내가 뭐 차를 바꿀 때 가격도 괜찮고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니즈가 있으면 이제 전기차를 한번 볼까, 이런 정도의 이제 소비자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는 초입에 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 산업의 성장률 악화가 리튬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조금은 빠지고 있는데요. 자, 한화투자증권에서 오늘 양극재 8월 수출액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3분기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그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지금 8월 국내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은 수출액 같은 경우는 전 월비 1.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량은 전 월비 1.6% 똑같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양극재 수출 가격은 킬로그램당 42.4달러로 7월과 유사한 8월의 숫자가 나왔고, 한편 양극재 가격은 9월 잠정치 1일부터 10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월비 2.1%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약간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수산화 리튬과 전고체 수입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양극재 수출 가격 반등을 전체적으로 양극재 가격이 바닥을 다진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4월부터 6월에 걸친 탄산 리튬 가격의 단기 반등 영향인지 아니면 믹스 개선 효과인지는 향후 추이를 좀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 보기 좀 힘들고 반등의 국면도 너무 폭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도 5월 이후에 재차 톤당 16.7만 위안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은 내년 1분기까지도 양극재 가격 판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해서 약간 좀 그 양극재 판가 하락을 좀 더 길게 보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사실 3분기 정도까지 빠지고 4분기부터는 좀 올라간다는 리포트가 꽤 있는 상태인데,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양극재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두자라는 리포트를 오늘 코멘트를 했습니다. 조금 다른 포인트고요. 네. 7월부터 8월까지 양극재 누적 수출액은 22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3조 원 수준인데 9월에도 평균 성장률, 그러니까 7월과 8월에 평균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면 3분기 양극재 수출액은 34억 3천만 달러, 약 4조 5천억 수준으로 평가가 된답니다. 근데 지금 양극재 업체들 관련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유미코와 관련된 3분기 합산 매출액 컨센서스는 시장에서 5조 4천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 8억 누적 양극재 수출액과 9월에 똑같은 평균 성장률 유지를 가정을 한다면 양극재 수출 금액은 3분기가 4조 5천억 수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시장 컨센 5조 4천억 대비로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네. 거의 20%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양극재 업체들의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화투자증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이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밀리고 올라오는 듯 하다가 밀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각보다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를 읽어보면 이거 좀 더 빠지겠는데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정도의 뉘앙스였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원래 좀 보수적으로 봤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지 않았고요. 좀 긍정적인 편향의 리포트가 좀 나왔던 곳이에요. 조금 보수적인 곳은 굳이 따지자면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뭐 이런 쪽이었고요. 하나? 그다음에 하이투자증권도 조금 하이. 보수적이었고, 하나증권도 좀 보수적이었고, 하나증권도. 조금 공격적으로 봤던 곳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화도 좀 공격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요? 미래셋도 조금 공격적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근데 다소 좀 한화투자증권이 3분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톤을 오늘 리포트를 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그 관련된 도식을 좀 가져온 게 있어서 지금 하나 띄워봤는데, 자, 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월간 양극재 수출량 추이를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는 수출 물량이고요. 파란색 선이 이제 수출 관련된 단가입니다. 단가. 확실히 단가가 빠지는 게 그렇네요.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이 막 튀어오르지
오르진 않죠.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튀어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쪽에 보시면 청주주역, 청주주역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 LG화학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주역을 보면 지난 7월달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수출 물량은 역대 하이 리코드 했거든요. 7월달에 월간. 근데 이제 8월달에 좀 빠졌죠. 그리고 단가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주가 그래서 좀 쉬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별 뭐 LNF 대구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 월간 지표가 조금 빠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단가는 살짝 빠지다가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물량은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 레코드를 찍고 있죠. 근데 단가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이제 좀 빠지거나 뭐 비슷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은 양극재 출하량이 일단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방점을 둘 수 있는데, 가격이 빠지는 만큼 그 이상으로 Q가 출하량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보셔 보는 것 같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 외에도 유미코어 천안 쪽입니다. 제일 위쪽 왼쪽에 보면 천안 쪽이고요. 조금 물량이 조금 지지부진하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단가도 빠지고 있고, 그렇네요. 동박 수출 물량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치고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가는 좀 빠진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SKC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뭐 월간 전해질이나 분리막 관련된 부분도 보면 최근에 몇 달 전에 굉장히 좋았던 그 데이터보다는 물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많이 줄어 있고, 역시 단가도 파란색 실선을 보시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조정기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투자증권에서 약간의 또 그 긍정적인 이야기도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의 전기차 수요 및 주요 조인트 벤처 캐파를 감안하면 4분기부터 수십조 원 단위의 대규모 양극재 수주에 대한 뉴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시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업황 반등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다소 좀 긍정적인 코멘트도 내긴 했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하나투자증권 입장에서는 CATL의 센싱 배터리 등 LFP와 NCM 배터리 간 성능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중장기 마켓 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LMFP라든지 등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개발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기존에 그냥 양극재만 갖고는 아마 LFP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저항, 그리고 뭐 그쪽에서의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3원계 양극재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가져와 봤는데요. 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 띄워주시면 19일 기준입니다. 19일 기준 톤당 18.85만 위안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60만 위안 가까이 갔다가 지금 이게 거의 지난 저점 수준까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한 20만 위안 언저리가 19만 20만 위안 언저리가 킬로그램당 달러로 전환하면 아마 한 28달러 정도 수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보말이나 이렇게 호주나 이런 리튬 하는 그런 회사들의 BP가 아마 톤당 20달러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서 이제 알보말이든 뭐든 리튬을 하는 어떤 원석을 하는 그런 쪽 원자재 쪽에 관련된 회사들의 BB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하방에 대한 뭐 가격에 대한 조정이 그렇게 폭이 크지 않다는 어떤 그런 분석도 일부 있고요. 일부 있고 조금 더 밀릴 거다. 아까 뭐 하나투자증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가격이 좀 더 조정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갈지 좀 그건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코멘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주제 가시죠. 빠르게 다음 주제. 한 4분에서 한 8분 정도 남았네요. 네. 업황 저점 탈피 가능성 분석의 상승? 네, 뭐 최근에 이제 화학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순수 화학도 그렇고요, 화학 섹터가 들썩여요. 화학. 종유는 좋다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뭐 정제 마진이 좋아진가 그런데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화학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방향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코멘트를 냈는데, 이 지역별 화학 제품 인덱스인데요. 자, 끝물에 보세요. 실선의 오른쪽 끝을 보면 다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좀 많이 빠졌던 자리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회복 시그널이 포착된다는 겁니다. 제조업 PMI가 3개월 연속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 중국 쪽입니다. 그리고 8월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중국 쪽의 화학제품 재고 조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중국 화학제품 선물 가격을 보시면은 동그랗게 점선으로 쳐져 있는데 확실히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3분기 제품 합산 스프레드 1개월 레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39%나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을 했고,
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경절 이전의 재고축 쪽이나 부양체 가시화 등 때문에 수요가 다소 좀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화학 업종 우리가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를 보면 네. 실제 역사적 평균 저점까지 그러니까 PBR 기준 0.6배가 역사적 저점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다 빠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진 보이시면 순수화학 업체 합산 PBR 및 영업이익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막대 그래프가 회색 막대 그래프가 합산 영업이익 추이고요. 그다음에 12개월 포워드 PBR 평균이 파란색 실선입니다. PBR이 0.5배, 0.6배가 역사적 평균 저점이거든요. 거의 그걸 터치를 했습니다. 2023년 들어보면서 터치를 했고 영업이익단이 조금 회복 국면을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하방은 어느 정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회복될 소요 여건이나 증설 완화 때문에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순수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올 수 있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순수화학 제품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죠. 저점은 봤는데 업황이 아주 견조하게 올라온 부분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로 보는 게 맞고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화학 업종이 다 안 좋냐? 그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스판덱스 괜찮아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면 네. 이거 말고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스판덱스. 네, 다음 사진요. 네, 이겁니다. 아이고. 스판덱스 우리 이제 명예커뮤니 아주 좋아하는 스판덱스 스판덱스죠. 좋아하죠. 예, 네. 레깅스 좋아하시잖아요. 레깅스 제가 잘 입죠. 예, 네. 본인도 잘 입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판덱스 내수 가격 증감률이 확실하게 좀 턴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돌아서기 시작하고 다행이네요.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룰루레몬이라는 쪽 보면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가이던스가 공격적으로 나와요. 고맙습니다. 뭐 해외 쪽에서 그래서 룰루레몬 쪽이 상당히 지금 좋다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좋고요. 그러면 스판덱스가 좋으면 어디죠? 효성그룹이죠. 효성진식 좋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에폭시 가격입니다. 이 보시면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회색 쪽 실선이 보면은 에폭시 쪽이에요. 에폭시 어때요? 좋아요. 아주 막 가격이 튀어오르죠, 그죠? 네. 에폭시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료, 이렇게 뭐 페인트 이쪽입니다. 에폭시.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국도화학이나 KCC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뭐,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 쪽은 에폭시 쪽 페인트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동차 선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폭시 가격이 튀어오르는 게 아주 공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폭시 쪽이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도 오늘 화학업종에 대해서 코팅 부분, 그러니까 가격 상승과 원재료 약세는 마진 개선에 선순환하면서 자동차와 조선 쪽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키움증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의 백로그, 그러니까 조선 쪽이에요. 그리고 페인트 소비 물량인데 25년까지 아주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와 조선 쪽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페인트 쪽, 도료 쪽이 지금은 주택 쪽은 살짝 뭐 슬로우하지만 지금 이렇게 조선과 자동차는 굉장히 좋다. 전기차는 당연히 많이 팔리니까 자동차 쪽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키움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건설용 쪽은 뭐 상단에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다음 사진 보시면 페인트와 도료 생산 물가 지수 추인데요. 이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이는 파란색 실선 있죠? 튀어오르고 있는 아주 혼자서 튀어오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에폭시입니다. 에폭시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가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폭시 쪽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는 화학 쪽에 에폭시나 특수 어떤 도료 이쪽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KCC와 노루홀딩스 쪽을 상당히 좀 지켜보자인데요. 마지막 사진 띄워드릴게요. 마지막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전방 산업에서 도료가 어떻게 차지하는 건데 왼쪽에 아주 튀어오른 막대 그래프는 도료에서 차지하는 원재료 비중인데 원재료는 굉장히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조선 그리고 건설, 자동차 도료 비중을 좀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자동차 뭐 이런 전방 산업 쪽에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온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업체들의 도료 부분의 수출 비중입니다. 상반기 기준인데 KCC가 거의 40%를 수출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조광 페인트나 노루홀딩스 등등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그다음에 글로벌 조선 쪽에 대한 도료, 에폭시 관련된 쪽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순수화학 쪽보다는 이렇게 좀 특수화된 도료 쪽으로 좀 보자 이야기가 화학 쪽에서도 약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시클리컬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시클리컬의 끝이 정말 화학이거든요. 화학 업종이야말로
바텀과 탑의 이익의 편차가 굉장한데 네. 최근에 사실 화학에 대한 바닥콜이 조금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쪽 수혜국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네. 중국이 뭔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게 우리 화학이랑 연관성이 예전만큼 큽니까? 뭐 이제 건설기계나 이런 쪽은 많이 이제 비중이 줄었죠. 그때는 현대건설기계나 우리 뭐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5%와 8%로 각각 완전히 네. 이제 완전히 중국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게 거의 60%에 달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컸는데, 네. 근데 이제 화학 비중은 아직은 그래도 좀 큰 것 같아요. 인프라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중국 쪽도 내수 진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은 다소 조금은 추가적인 증설이 좀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판만 돈다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에서 조선이나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 화학 제품 말고 그 말고 에폭시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그래서 좀 차별화되는 거죠. 스페셜티 제품이 좋아진다. 아까 뭐 그 레깅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스판덱스라든지 그다음에 에폭시 같은 게 좋아지면서 그런 쪽은 굉장히 화랑이란 거죠. 그러니까 화학 쪽에서도 순수 화학보다는 그런 쪽으로 스페셜티 화학 쪽으로 보자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보시면 KCC 뭐 장난 아닙니다. 주가. 그렇죠. 차트 보시면 거의 급등각이에요. 예, 그 무거운 KCC가. 네. 아 정말 오늘 레깅스에 관해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레깅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그 필라테스 매장 보면 PC방보다 더 많아요. 정말 많죠. 레깅스 그래서 잘 팔리는 겁니다. 구조로. 그 뭐 댓글 중에서 뭐 묘앵커 잡는 로즈박이라 하는데 네. 제가 일부러 뭐 잡으려고 그런 거 전혀 그런 아니에요. 거 실제 아니에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요. 네. 레깅스 좋죠. 자, 그럼 데일리 힌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